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될 수 있냐면, 예컨대 원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사안에서 실제로 그러한 범죄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반대 증거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저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요즘 화성 동탄경찰서 관련된 무고 사건도 그렇고 성범죄,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흔히들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당하면 끝이다 라거나 허위 신고로 성범죄자 만드는 것 일도 아니다 라는 것처럼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록 법원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법원이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은 판례에서 기인한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10월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이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20년 5월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요.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치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2020년 10월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2년 11월 선고된 판결을 보면요.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으면 진술의 부수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될 수 있냐면 예컨대 원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사안에서 실제로 그러한 범죄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 즉 몇 월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데 내 엉덩이나 가슴을 갑자기 만졌다. 아니면 내 팔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내 옷을 벗기려 했다. 이런 부분만 일관되게 말을 하면 특히 단둘이 있었고 또 이후에 기록된 연락 내용이 없거나 해서 다른 반대 증거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저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주장하는 범죄 피해 사실이 단순할수록 더 쉬울 겁니다. 만약 실제로 어떤 상황에 단 둘이 있었던 것 자체는 맞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약간 이슈가 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철에서 여자 옆자리에서 팔길이 비벼댔다고 하는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요. 이 판례를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형사 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증명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법원의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지금도 성범죄 사건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확연히 바뀐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행처럼 언급됐던 펜스룰을 다시 실천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아예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릴 일이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위에 말씀드렸던 여러 판례들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단둘이 있었다고 해서 무죄 증거가 생기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녹취가 되겠죠. 또 사건 전후의 카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다움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피해를 당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는 정도의 정황을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어제 강간당한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강간범한테 애교를 부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유사강간죄로 입건되었다가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이 난 사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피해자한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거를 떠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된 세태가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성 동탄경찰서 사건과 같은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